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71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영풍상사이고요. 코드번호 4071번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4071 주식회사 영풍상사로 선택하시고요.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2일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한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원상에 매각대금 7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대금 중 500만원은 어음, 만기는 올해 6월 1일이랍니다. 요걸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답니다. 처분하기 전까지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적정하게 회계 처리되어 있고 처분 전 기계장치 내용은 다음과 같답니다. 기계장치 처분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그지요?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부가세 유형 11 과세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될 겁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 유형자산 처분 손익 우리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요 기계장치는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 상태다 그지요? 취득 원가 2,500만원에서 그에 대한 차감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과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과목. 그래서 장부금액은 2,500만원 빼기 800만원 빼기 70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은 1,000만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1,000만원짜리 유형자산을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700만원 주고 팔았다 이겁니다. 물론 받는 돈은 물건값 700만원과 부가가치세 70만원 합한 770만원 돈 받겠지만 70만원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부분은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그지?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받은 요 700만원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 유형자산을 700만원 주고 팔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300만원 손해봤습니다. 열심히 전표 입력해가지고 결과값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원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된 전표 입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네요. 유형자산 처분하면서 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 받았다고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을 홀랑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주된 영업활동 아닌 거래로서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음 받았더라도 미수금 계정 과목을 쓰자. 됐지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정리해 보았습니다.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3월 2일 3월 2일 유형은 11 과세고 공고가액은 700만원 부가가치세 70만원 거래처는 어디요? 주식회사 원상이랍니다. 전자여부 여구 붕괴 1단계 대변의 취득원가 적는다 그지? 계정 과목 이름은 기계장치입니다. 취득원가가 2,500만원이었습니다. 2단계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별해 적는다 그죠? 누계액 기기장치에 대한 코드번호 207번 코드네요. 금액은 7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700만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2단계가 한 가지 작업 더 추가된다 그죠? 기기장치 계정 과목의 차감 항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뭡니까?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그것도 차변에 적어주지. 국고보조금이면서 기기장치 계정 과목의 차감 항목이다 이겁니다. 금액 얼마입니까? 800만원. 자, 그 다음 3단계는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돈을
500만 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죠? 어음으로 받더라도 미수금, 나중에 받는 것도 미수금,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요? 700만 원과 70만 원 합한 770만 원.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 (7700,000) 마지막 작업은 뭡니까?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것입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는 말이다. 그지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고 차변에 채우는 것은 비용의 발생을 의미하므로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고 금액은 300만 원이 된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죠? 내가 전표 입력 잘 했구나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으로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3월 20일 당사는 1월 2일에 주당 7,000원, 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랍니다. 요거에 취득했던 자기주식 100주 중에서 50주를 주당 6,000원에 현금을 받고 매각했다. 반드시 관련 계정을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세요. 자기주식 처분 거래다. 그지요?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에 해당하지만 회계 처리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회계 처리하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취득하면은 차변 쪽에 회계 처리가 되었을 거고요. 이제 처분하는 거니까 자기 주식 계정 과목을 대변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차변에 적고 차이 금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자, 바로 이제 분석했으니까 입력합니다. 자, 3월 20일입니다. 요 관련 계정 과목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요 분석 먼저 하고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대변에 자기 주식 얼마? 애당초 한 주당 7,000원 주고 샀던 거다. 그지? 7,000원 곱하기 50주 고금액만큼이 대변에 적힐 겁니다. 35만 원. 그리고 차변은 들어오는 돈 적으면 됩니다. 현금 들어온다. 그지? 얼마요? 6,000원 곱하기 50주. 30만 원 돈 들어옵니다. 장부 금액이 35만 원짜리인 자기 주식을 3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그지? 그래서 차변 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만 원 기록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러한 계정 과목은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본 계정 과목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회계 처리하기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반대 포지션인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 과목이 혹시 재무 상태표에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혹시 내 반대 포지션이 있다면 그건 먼저 없애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이다. 대충 그러한 내용 때문에 반드시 관련 계정 조회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합계 잔액식산표 조회 먼저 해봅시다. 3월 20일자로 합계 잔액식산표 3월 20일자로 조회해보면은 자본 항목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다. 그죠? 전기로부터 2월 된 금액이네요. 금액 얼마다고? 잔액 25,000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요거 먼저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25,000원 없앨 거다. 자, 입력합시다.
3월 20일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네요. 대변에 자기 주식 계정 과목 35만 원. 차변에 현금 30만 원. 그리고 차변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만 원 기록하고 싶은데 주의하자, 그지? 반대 포지션 먼저 없애자. 2만 5천 원 먼저 없애고 차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내 반대 포지션 2만 5천 원 먼저 없애고 나머지 2만 5천 원에 대해서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자.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영업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SY 렌터카에서 렌트한 에쿠스 승용차 3,778cc입니다. 요거와 관련한 전자세금 계산서 공고가액 70만 원, 부가가치세 7만 원입니다. 요거를 발급받았답니다. 렌트 비용은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청구 금액은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은 상태에서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수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므로.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54 불공으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는요. 일반적으로 렌트 비용은 차변의 임차료 계정 과목 사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인데 이 문제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세요라고 딱 언급해 주었다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 계정 과목 쓰면 된다 이겁니다. 차변의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코드 요걸로 입력하고 대변은 보통예금 입력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54 불공입으로 차변 쪽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는 전혀 나올 여지가 없다.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3월 24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합니다. 3월 24일 유형은 54 불공이고요. 공급가액은 70만 원. 부가세 7만 원. 거래처는 렌터카다, 그지? 전자여부 여구. 불공제 사유는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번을 선택해 주고 분계는 차변의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54 불공의 경우 차변 쪽에 부가세 대급금 나올 여지가 없으니까 70만 원과 7만 원을 합한 77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입력될 것입니다. 4번 문항 볼게요. 3월 27일 주식회사 유한통상의 제품 2천만 원 공급가액 요거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매출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2 영세가 될 거고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하고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3월 27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자, 유형은 12 영세고 공급가액은 2천만 원. 거래처는 유한통상. 전자여부 여고요.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 다음에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이랑 보통예금 얼마? 1,0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지? 외상 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 2번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요. 1번 문항 당사는 올해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올해 8월 1일에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하려고 한답니다. 원래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아예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를 얻어맞겠다 그죠? 무신고 가산세 내면서 기한 후 신고 지금 하자 이겁니다. 오케이.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 붕괴는 생략하랍니다.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적정하게 작성 및 전송했답니다. 가산세는 미납일수 7일로 해가지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 적용한답니다. 과세표준 명세서는 신고 구분만 입력하랍니다. 됐죠? 자, 요 두 가지 내용.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하자. 붕괴까지는 입력할 필요 없대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다시 열고요. 그다음 5월 22일자입니다. 원재료 5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진흥 상사로부터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수익은 뭡니까? 50일 과세가 되겠다. 그지요? 5월 22일자 50일 과세고 공급가액은 540만 원. 그 다음에 진흥 상사 전자여부 여고 붕괴는 입력하지 말라고 했다 그지? 그냥 붕괴라는 공란 또는 붕괴 없음 0번을 입력해 주지. 됐습니다. 그 다음 6월 4일 제품 91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주식회사 매일 건업에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전송했다. 뭐 문제 푸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상대방한테 물건 팔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상대방한테 준다 그지? 그럴 때는 작성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작성은 옛날에 종이세금 계산서 시절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기록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줄 때 그때 쓰는 용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일 경우에는 발급하고 뭐 그러한 용어를 실무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요거 작성이라는 용어를 발급이라는 걸로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상대방한테 발급해가지고 그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도 했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6월 4일의 내용은 입력할 때 부가세 유형 10일 과세로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6월 4일 10일 과세고 공급가액은 910만 원. 아이고. 다시 9100000 입력하고 제가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지워져 버렸다 그죠? 입력하면 되지 뭐 9100000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뭡니까? 매일 건업 전자여부 여구 붕괴는 입력할 필요 없으니까 0번 또는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넘어가면 되겠다. 됐습니다. 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이제 했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 탭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기간 입력합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두 가지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지? 10일 과세로 입력했던 내용 쭉 1번 라인에 반영되고요. 50일 과세로 입력했던 내용 10번 라인에 짝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납부세액 요렇게 계산되어서 표시될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작업은 뭡니까? 가산세 계산해야 됩니다. 매출이 버젓이 있는데 즉 납부세액이 있는데 그 내용을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 부성시 가산세가 적용될 거다. 참고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비록 애당초 신고 기한에 그 신고서와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전송이 일기 확정 신고라면은 해당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요거다 그죠? 요게 지나고 그다음 달 11일 그러면 7월 11일이 될 거다 그죠? 요 7월 11일 이전에 전송만 잘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계표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규정 배웠다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다음 그러면 이제 가산세 계산해야 될 거는 무신고 가산세랑 납부 부성실 가산세 이렇게 두 개만 계산하면 될 거고 출발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납부세기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누락됐지만 매입도 하나 누락됐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매입세 54만 원도 고려해가지고 납부세 계산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가산세 금액 계산하자. 됐습니다. 그러면 91만 원 요게 매출세액 누락된 거고 매입세액 누락된 거 54만 원이다 그지? 그래서 91만 원 빼기 54만 원 금액 납부세액 얼마 나온다고요? 37만 원이라는 금액 나오고 요 금액 말씀드렸듯이 요 신고서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만 원. 됐죠? 요거 가지고 이제 무신고 가산세 먼저 계산해 볼까요? 원칙적으로 20%다 그죠? 20% 가산세 매겨지는데 한 달 내에 기한 후 신고한다면 50% 감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7만 원의 10% 가산세가 딱 계산될 겁니다. 37,000원. 됐죠? 그 다음에 납부 부성실 가산세는 37만 원 곱하기 하루에 10,000분의 3 일수가 7일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하루에 111원씩 가산세가 따박따박 추가되는데요. 7일이니까 그지? 777원 됩니다. 777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두 개 합한 게 이제 가산세 금액 될 거다. 그죠? 자. 무신고 가산세 쪽에 무신고 일반 370000 그 다음에 가산세 금액은 37,000원 이렇게 계산되었고 납부 부성실은 37만 원에서 출발해가지고 777원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산세 금액 37777로 이렇게 신고서에 반영되고 그래서 맨 아래쪽 라인에 표시되는 금액은 407777원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작성해봤고 이 문제에서는 과세표준 명세에 신고 구분란을 입력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지? 그 작업까지 해주어야 되겠다. 그죠? 과표 명세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 내용은 입력할 필요 없고 맨 위에 있는 신고 구분을 요것만 좀 작업해 달라 이겁니다. 기한 후 신고니까 그지? 4번 기한 후 과세 표준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선택해 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 신고서 우측 상단에 기한 후 신고입니다 라는 이렇게 딱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으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볼게요. 다음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중의 제품 타개정 대체액 명세이다.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래를 한 건으로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날짜는 9월 30일이고 거래처 및 분계 입력은 생략하랍니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당해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제한은 모두 매입세 공제분이라고 가정하고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은 생략하랍니다. 요 네 가지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을 딱 추려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다음에 신고서에 좀 반영해 달라 이겁니다. 자, 타개정 대책이랍니다. 뭡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요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거래이므로 타개정 대책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제품을 이렇게 사용했답니다. 광고 선전비 개정 과목이고요. 제품 홍보용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무상 배포했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우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잘 사용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반영될 필요가 없고요. 즉 재화의 간주 공급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접대비 내용 매출채 사은품으로 제공했답니다. 이거 뭡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나라에 납부해야 된다. 됐죠? 과세 표준은 철저하게 시가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은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반영해야 되는 건 동그라미를 표시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위에 거는 반영할 필요 없고 그 아래 거는 반영해야 되고. 수선비로 썼답니다.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우리 제품을 수선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소비했다 이겁니다. 우리 물건을 우리가 썼는데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잘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 별도로 반영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내용 복리후생비요. 생일을 맞이한 임직원한테 기념품으로 우리 제품을 주었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인적 공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즉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과세 표준은 시가다. 됐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요 네 가지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너 판단할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고요. 좀 신선한 문제다, 그지?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연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두 내용을 합한 700만 원을 그냥 한 줄로 쭉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달라 이겁니다. 자, 날짜는 9월 30일로 입력해 달라고 했다, 그지? 오케이.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열어서 9월 30일자로 입력합시다.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인 매출인데 그 성격상 증빙 자체가 발급이 안 되는 거니까, 그지? 14건별을 입력해야 될 겁니다. 금액은요, 두 금액 합한 700만 원을 적어주면 되겠고, 거래처 입력가, 자, 700만 원 적어주니까 14건별의 성격상 증빙이 발급될 수 없다 보니까 공급가액란에 금액을 적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110분의 100과 110분의 10으로 금액이 쫙 갈라지는 기능이 프로그램에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상한 숫자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숫자가 이렇게 입력된 상태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다시 고치면 되지 뭐. 700만 원과 70만 원으로 고쳐주자. 됐습니다. 자,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라고 했고요. 분계도 입력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뒷부분은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됐습니다. 이렇게만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업합시다. 자, 7월부터 9월까지 기간 입력하면 우리 조금 전에 14건별로 입력했던 내용이 4번 라인에 자동으로 싹 이렇게 반영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작업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저장하고 닫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도 닫아버립시다. 됐습니다. 문제 3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당사는 제품 판매 후에 6개월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무상으로 보증 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제품 판매액의 1%를 제품 보증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고 장기 제품 보증 부채로 설정하고 있답니다. 충당 부채 우리 공부했다 그죠? 충당 부채에 해당하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6개월 동안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공짜로 고쳐줄게요 라고 딱 약속을 하고 물건 팔았으니까, 그지?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비용이 생길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추정해가지고 부채로 기록한다라는 개념이 충당부채였고, 계정과목 뭐라고? 제품 보증 충당부채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 회사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장기 제품 보증 부채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계정 과목으로 등록해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결산일 현재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남아있는 제품 판매액이 9천만 원일 때 필요한 자료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십시오. 재무상태표에 장기 제품 보증 부채라는 요 충당 부채 금액 잔액이 9천만 원 곱하기 1% 얼마입니까? 90만 원입니다. 요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도록 기말 수정 분개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기말 수정 분개하기 직전의 잔액이 있을 겁니다. 그죠? 부채 잔액, 그 금액이랑 90만 원이랑 차이 금액에 대해서 추가 설정하는 분개를 차변의 제품 보증비, 대변의 장기 제품 보증 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됐죠? 그래서 계정 과목만 좀 낯설다라는 게 좀 특이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추가 설정하고 분개하는 논리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장식산표 조회해 볼게요. 12월 31일자로 조회합니다. 부채 쪽에 있을 거다, 그지? 비유동 부채 보니까 장기 제품 보증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조회된다, 그죠? 자, 상세 내용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자, 그래서 잔액이 얼마라고요? 62만 원입니다. 라는 거 확인했고, 결과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90만 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 얼마? 28만 원에 대해서 충당 부채를 추가로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수동 계산이다, 그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제품 보증비라는 계정 과목 쓰래요. 제품 보증비 800번대 코드, 그지? 이걸로 입력해주고, 얼마? 28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라고 이름이? 장기 제품 보증 부채. 제품 보증 부채라는 이 계정 과목으로 대변의 부채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끝났고요. 자, 요 전표 내용 입력한 다음에 합계장식산표에서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기 제품 보증 부채라는 금액이 잔액이 90만 원으로 이렇게 딱 잔액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볼게요.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4,800만 원 있다. 개발비 상각에 대한 총 내용연수는 5년이고 2017년도 초부터 상각을 시작했다. 2018년도 상각비 판관비랍니다. 요거를 회계 처리하십시오. 무형자산 상각비 인식하는 문제다, 그지요?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비를 인식할 때
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 게 아니고 해당 무형자산 계정 과목,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 자체를 감소시킴으로 재무상태표에는 미상각 잔액, 즉 상각하고 나서 남은 금액만 조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미상각 잔액에서 자료가 제시되니까 미상각 잔액 자료가 제시되므로 문제 풀 때 미상각 잔액 요걸로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 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 상각 방법은 언급이 없으면 뭘로 하라고요? 정액법으로 하라고 했고 잔존 가치에 대해서 언급 없으면 뭐라고? 0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무형자산의 경우 그죠? 그래서 4,800만 원 빼기 0 요거를 정액법으로 생각하되 출발점이 애당초 취득원가가 아니고 미상각 잔액이다 보니까 나누는 내용연수를 총 내용연수가 아니고 잔존 내용연수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총 내용연수가 5년인데 2017년도 1년에 대한 상각비는 이미 기록했으니까 잔존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요? 5년에서 1년 뺀 4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800만 원 나누기 4 이렇게 한 금액이 올해 2018년도의 상각비가 될 거고요. 계산해 보면 1,200만 원 계산됩니다. 됐죠? 계산해 보았고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다 그지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가 상각되었겠습니까? 2017년도에도 1,200만 원 상각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200만 원 상각되고 나서의 금액이 4,800만 원이니까 애당초의 취득원가는 얼마다고요? 4,800만 원과 1,200만 원 합한 6천만 원이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6천만 원을 총 내용연수인 5년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해마다 1,200만 원씩 이렇게 따박따박 상각비를 인식하고 있는 거구나라고까지 분석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 수동 계산도 가능하고 자동 계산도 가능하다 그죠? 자, 저는 자동 계산으로 작업해 볼게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열어서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하고 무형자산에 대해서 판관비라고 했습니다.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비 인식하는데 어떤 계정 과목? 개발비 계정 과목 요거에 대해서 1,200만 원 기록해 주고 상단의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3번 문항 봅시다. 재고자산 실지 조사 결과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강원 상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당기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200만 원은 실지 재고 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창고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금액 파악되었는데 요 제품 금액에는 수탁자한테 맡긴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수탁자한테 물건 맡긴 거를 적송품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죠? 위탁 판매에서 수탁자한테 물건 맡긴 거를 적송품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위탁 판매의 경우 매출 언제 인식한다고요? 그 수탁 받은 사람이 즉 홈쇼핑이라고 했다 그죠? 홈쇼핑이 우리 물건을 팔았을 때 우리가 매출 인식한다고 했는데 홈쇼핑이 아직 우리 물건 안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즉 홈쇼핑의 창고에 있지만 이 물건 버젓이 우리 물건이다. 됐죠? 그래서 제품의 기말 재고 금액에는 1,150만 원과 200만 원 합한 1,350만 원을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A, B, C 금액을 따박따박 입력한 다음에 전표주가 클릭하면 되겠다. 됐죠?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원재료 재고 금액 500만 원 입력해 주고요. 제공품 재고 금액 750만 원 적어 주고요. 제품 재고 금액 요거 주의하자 그죠? 1,350만 원 적어 주죠. 그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봅시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서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십시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용이 출제되었네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열고요. 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올래요? 뭐라고 물어보면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우리 채점하고는 상관없을 겁니다. 자,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이렇게 하고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이렇게 하고 주식 배당 이렇게 하고 됐죠? 요 세 가지 내용으로 처분하는 거고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나와 있다 그죠? 245-000-000 그 다음에 정기 처분 확정일 2018 2월 25일 입력되어 있고요. 단기 처분 예정일 2019 2월 28일 이것도 입력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 내용만 따박따박 입력해주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준비금 2,800만 원. 주식 배당 보통주로요. 1,600만 원.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요 세금액 합해 보면은 5,200만 원 이렇게 계산되네요. 오케이. 이렇게 입력했고 전표주가 클릭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산 문제 풀어보았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갑니다. 원천징수 문제요.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김서우 사원번호 100번 세대주랍니다. 이 사람의 사원 등록증,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중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십시오. 다음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한다. 됐죠? 두 가지 작업하는 거다. 그죠? 먼저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부터 작업합시다. 원천징수 탭 누르고 사원 등록 메뉴 엽니다. 그 다음 김서우 사원의 부양가족 명세 탭 눌러서 작업 시작하자. 자, 김서우 사원 남성이고 그지? 남성이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니까 뭐 한부모 공제 같은 거 적용 대상 아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같은 거 건드릴 거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화면을 이렇게 올릴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작업합니다. 자, 요 내용들 입력할 거고 부양가족 명세 내용 읽어봅시다. 김서우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고요.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고 장남은 고등학생이고 일당 8만 원씩 60일간 일용 근로소득이 있답니다. 어디서 아르바이트 한 모양이다. 그죠? 일용 근로소득은 전액 분리과세되니까 소득금의 요건 판단할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장남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장녀는 중학생이고 소득이 없고 부친과 모친의 경우 주거 형편상 2018년도 10월 5일에 이사를 했답니다. 소득이 없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한다 그죠? 오케이.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 동생인 김서원 소득이 없답니다. 이 사람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사람도 입력할 거고 김서원이라는 동생도 입력해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지 판단해 보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부모부터 입력할까요? 자, 보면서 저도 입력합니다. 부가 김일광입니다. (400516105132) 자, 60세 이상이고 소득 없으니까 그지? 기본 공제 대상자 됩니다. 60세 이상 체크하면 되겠고 78세이니까 경로 우대란도 자동으로 체크된다.
그 다음에 모 최애순 4608192015615627 72세니까 그지? 기본공제 대상자도 되겠다 그죠? 60세 이상 체크하면 되고 70세 이상이 뭐로 경능 우대란도 자동으로 체크된다. 배우자 이은미입니다. 7301011019 자, 소득 없다고 했다 그죠? 배우자는 나요건 안 따지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될 겁니다. 배우자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김상준 이름이 나이가 주민번호가 00112030513112 자 20세 이하고 그지? 소득금액권 충족한다라고 우리 결론 판단했으니까 그지? 20세 이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김상희 0208014105129129 자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다 그죠? 소득 없고 나요건 충족하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도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김서원이랍니다. 동생은 형제자매니까 그지? 6번이라고 선택해 주고 김서원 770808215320 4 자 적어주고,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하는데 나이가 41세입니다. 나이 요건 충족 못하므로 부라고 체크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은 끝났고요. 참고로 우리 확인합시다. 혹시라도 이제 지출에 대해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할 건데 부모에 대해서 의료비가 생길 때는 의료비가 일반 의료비인지 경로자 의료비인지 체크해야 되는데 전부 경로자 의료비로 체크하면 되겠다라는 내용까지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들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김서원 동생밖에 없었다. 됐죠? 왜? 나의 요건을 충족 못해서. 됐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김서우 사원 불러오고요. 문제 내용 보면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따박따박 작업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이다. 김서우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자, 보험료, 본인의 자동차 손해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되고 장남의 생명보험료 됩니다. 그죠? 두 개 합한 210만 원을 일반 보장성 보험료 쪽에 적으면 되겠다. 그 다음 의료비입니다. 부친의 관절 치료비 공제되고 의료비 공제되고 경로자 의료비로 적으면 되겠다. 장남의 맹장 수술비 공제되고 일반 의료비로 적으면 되겠다. 동생의 성형수술비 치료 목적이랍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공제 안 되지만 치료 목적이라면 공제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동생의 경우 나의 요건 충족 못하지만 의료비는 어떻다고요? 나의 요건, 소득금의 요건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 300만 원 공제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일반 의료비 쪽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자 의료비에 150만 원, 일반 의료비에 410만 원 적으면 되겠다. 됐죠? 자,
경로자 의료비에 150만 원. 그죠? 15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의료비에 410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배우자의 대학원 수업료, 대학원의 경우 본인만 가능하다 그지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장남 고등학교 수업료 되고요. 초중고 교육비로. 장녀 중학교 수업료 된다 그죠? 초중고 교육비로. 인별로 따박따박 입력합시다. 220만 원과 180만 원. 자, 교육비에서 초중고 교육비를 인별로 220000 그 다음에 1800000으로 적어준다. 그 다음에 기부금입니다. 본인의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지정기부금 단체랍니다. 여기 성금 낸 거 500만 원 요 지정기부금으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장남이 국군 장병 위문금품 냈답니다. 법정 기부금 적으면 되겠고, 동생이 종교단체 기부금 300만 원 냈답니다. 요게 중요하다 그죠?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은 따지지만 나 요건은 안 따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생의 경우 나 요건 충족 못하지만 요 동생이 낸 기부금 공제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동생의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입력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50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자, 기부금 화면 열어서 지정 기부금이면서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 여기다가 500만 원 적어주고, 법정 기부금 5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3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외의 자료는 없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전부 입력 끝났고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당사는 직업 강사는 아니지만 여러 경험이 많으신 나 부자 할머니를 모셔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생에 대한 특별 강연을 개최하고 강연료로 16만 원을 2018년 4월 20일 지급했다. 기타 소득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코드번호 0001 소득 자료 입력을 하십시오. 단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걸로 가정한답니다. 됐죠? 강연료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돈 받는 사람이 전문 강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돈 받는 나 부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에 해당한다? 기타 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타 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 작업을 해야 될 거다 그죠? 그 내용을 작업하래요. 먼저 기타 소득자 등록부터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필요 경비율 일괄 변경이라는 안내가 나타난다 그죠? 자, 요 안내는 필요 경비율 일괄 변경이라는 요 메뉴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세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라는 안내다. 우리 기타 소득 내용에서 배웠다 그죠?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항목 중에서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 등의 경우 필요 경비율이 2018년도에는 70%가 적용되고요. 세법 개정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는 그 필요 경비율이 60%가 적용된답니다. 세법 개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프로그램에서도 입력할 때, 작업할 때 이 내용을 좀 감안해야 될 거다 그죠? 그래서 감안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안내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내를 다시 보고 싶으면 어떻게 요 필요 경비율 일괄 변경 요 버튼 누르시면 내용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우리 지금이 2018년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 70%로 지금 작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70% 일괄 변경 요거 딱 버튼 클릭하면 그 내용이 싹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2019년도에 작업하는 거면 60%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60% 일괄 변경 요거 딱 클릭하면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탁 반영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료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강연료가 바로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 소득이다. 그죠? 그래서 필요 경비율이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 이겁니다. 2018년도에는 70%, 2019년도에는 60% 됐죠. 자, 우리는 지금 2018년도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70% 적용돼야 되니까 70% 일괄 변경 요 버튼을 탁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나 부자 입력합니다. 00, 자, 코드 번호 0001 나 부자. 자, 거주자다 그죠? 오케이. 자, 소득 구분 강연료다 그죠? 그다음에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으니까 입력합시다. 43 0320 23 52 119 자, 소득자 구분 실명 버튼 클릭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입력됐으니까 그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뭐 요거 11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 실명 비실명 뭐 실명이라고 클릭하면 되겠고 자, 필요경 비율 70%가 지금 줘야 됩니다. 그죠? 혹시라도 뭐 80%, 뭐 60%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율이 지금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필요경 비율 일괄 변경 버튼 눌러가지고 요 버튼 클릭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율로 딱딱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70% 일괄 변경 요거 클릭하면 되겠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경 비율 70%로 나타났고요. 자, 됐습니다. 밑에 쪽은 입력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생년월일 뭐 43년 3월 21생 뭐 이렇게 뭐 알 수 있지만 그죠? 뭐 그거 입력하는 거에는 뭐 입력하는지 안 하는지는 채점에 별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뭐 저는 입력 안 하려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나 부자 할머니 등록했고 이제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그리고 날짜 4월 20일 입력하고요. F2 버튼 눌러서 나 부자 할머니 불러옵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입력이 되고 자, 지급 총액 적어 봅시다. 16만 원 강연료 지급했습니다. 귀속 연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으니까 4월달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지급 총액 16만 원 입력하고 필요 경비 그러면 70% 금액이 딱 이렇게 계산되어서 입력됩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16만 원의 30% 금액이 30% 금액인 48,000원으로 계산되어서 입력될 거다. 됐죠? 자, 원청지수 세율 몇 프로입니까? 20%이지만 원천지수 되는 금액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지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요 규정 배웠었습니다. 됐죠? 그 규정이 여기서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소득세로서 원천 징수되는 금액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하면 이 문제에 대한 작업은 모두 끝났고요. 메뉴 저장하고 저장 버튼 따로 없는 거 보니까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내용이 저장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71회 기출문제 실기편 전반부 살펴봤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